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 감독님의 에드 우드라는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작품이고요. 이 에드 우드라는 사람은 미국에 실존했던 영화 감독님이에요. 이분을 일대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에드 우드입니다. 이분은 1924년에 태어나서 1978년에 돌아가셨어요. 대략 한 50세 정도 사셨던 거죠. 본명은 에드워드 데이비스 우드 주니어였고 주변에서는 에드 우드 혹은 에드라고 줄여서 불렀습니다. 나무위키를 찾아보니까 에드 우드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드 우드 감독님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를 찍었대요. 그걸 시작으로 영화 활동을 시작했다. 1947년에 할리우드로 건너가서 영화를 만들었다. 첫 감독 작품은 글렌 혹은 글렌다 라는 영화로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한 인물을 소재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2차 대전 영웅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려 했으나 우드가 자기 취미인 여장을 밀어 넣어서 이런 영화로 만들어 버렸다고 해요. 각본, 감독, 주연 다 혼자 다 했는데 우드의 연출작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드 우드는 평소에 영화배우 벨라 루고시를 좋아했대요. 이분은 드라큘라에서 드라큘라 백작 역을 맡아서 한때 스타로 유명세를 날렸는데 벨라 루고시가 50년대에 들어 완전히 잊혀진 배우로 전락하여 모르핀 중독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에서 루고시를 만나 사인해달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같이 이제 친해졌고 이 영화의 제작을 계기로 친구가 되어 이후 루고시와 함께 여러 B급 영화를 찍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에드 우드는 영국 연출적인 영화 연출을 좋아했던지라 컬러가 대세가 된 시대에도 흑백 영화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중 외계로부터의 구호 계획은 희대의 컬트 무비로 손꼽히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식 영화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데다가 자기 영화 곳곳에 괴상한 성벽이나 기행을 집어넣었고 제작자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일상인데다가 영화들의 완성도도 하나같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결국 Z급 영화라 만드는 쓰레기 감독으로 찍혀서 할리우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영화에 대한 정열은 버리지 않아 저예산 포르노 영화 전문 감독으로 전락하면서까지 영화판을 떠돌았으나 결국 말년에는 무일푼의 알코올 의존증이 되어서 1978년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사망 2년 후 사상 최악의 감독으로 선정되면서 열광적인 신세대 팬을 거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40에서 60년대 만들어졌던 공포영화 붐이 일었는데 컬트 영화라는 이름이 생긴 지 몇 년 안 되어 불어닥친 이 현상으로 인해 당시에는 괴작이었던 그 컬트 영화의 범주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해요. 당시 괴작들이 컬트 영화가 된 거죠. 당시 미국에는 심야에 흘러간 공포영화를 틀어주는 영화관이 곳곳에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이러한 영화관에서 20, 30년 전의 작품들을 보다가 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스티븐 킹도 이러한 젊은이 중 한 명이었는데 아내의 출산 소식을 영화관에서 들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후에 팀 버튼이나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젊은 영화 감독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재평가되어 현재는 우드의 작품 대부분이 DVD로 나올 정도로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데스크림존처럼 이왕 못 만들 거면 아예 못 만들어라 라는 이 바닥의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다고 합니다. 팀 버튼은 에드 우드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한데 그가 어렸을 적에 TV에서 방영하던 5, 60년대 구닥다리 SF 영화와 호러 영화를 즐겨봤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실제로 팀 버튼은 94년에 에드 우드의 일생을 다룬 에드 우드라는 제목의 영화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때 팀버튼의 페르소나였던 조니 뎁이 에드 우드의 열정적이면서도 괴짜스럽고 순수한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소화해내어 큰 화제가 되었다. 벨라 루고시 역을 맡았던 마틴 랜도의 열연도 큰 호평을 받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에드 우드의 작품 리스트는 53년 글렌 혹은 글렌다, 53년 괴물의 신부, 57년 마지막 커튼, 58년 외계로부터의 구호 계획, 65년 사령의 윤무, 71년 네크로매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여섯 작품이네요. 그래서 이 영화 에드 우드 감독 역은 조니 뎁이 맡았고요. 벨라 루고시 역은 마틴 랜도가 맡았는데, 마틴 랜도가 67회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셨죠. 그래서 벨라 루고시는 1882년 태어나서 1956년에 돌아가신 헝가리 태생의 연극 영화 배우로 최초로 영화 속의 드라큘라 백작을 연기한 배우로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벨라 루고시에 대한 소개를 잠깐 나무위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큘라 역을 소화하면서 호러 영화계의 대스타로 거듭난 벨라 루고시는 그 후로도 41년작 좀비를 다룬 첫 영화에도 등장을 하고 고딕 호러 전문 배우로 활동한다. 30년에서 40년대에 걸쳐 벨라 루고시는 말 그대로 호러 영화계의 최고 스타로 거듭났다. 그러나 벨라 루고시 특유의 거창하고 허세 넘치는 연극적인 연기 스타일은 세월이 흐를수록 구닥다리 취급을 받게 되었고 그가 주로 활동했던 호러 영화계도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면서 몰락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개인적인 가정 문제까지 겹쳐서 이혼을 4번이나 했고 삶이 불우했고 우울증과 1차 대전 참전 시 겪었던 다리 부상의 통증 때문에 모르핀 중독에 시달리며 그저 그런 단역 배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젊은 영화감독 지망생이었던 에드 우드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찍은 글렌 혹은 글렌다, 괴물의 신부 같은 B급 괴작 영화들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말년을 보낸다. 56년 벨라 루고시는 에드 우드와 함께 뱀파이어의 무덤이라는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 제작비 마련이 안 된 터라 달랑 카메라 한 대만 가지고 몇 장면만 찍어야 했다. 그의 벨라 루고시는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고 드라큘라 복장과 함께 관에 묻혔다. 벨라 루고시가 에드 우드와 함께 촬영한 마지막 필름들은 훗날 1958년 에드 우드의 최고의 괴작 영화 외계로부터의 구호계에게 쓰이게 되면서 그의 유작이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영화가 흑백으로 촬영된 이유가 나무위키에 나오는데요. 배우 마틴 랜도가 벨라 루고시 복장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곧바로 촬영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생각해보니까 벨라 루고시는 흑백 영화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으로 실제로 이 배우의 컬러 사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후 흑백으로 다시 촬영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벨라 루고시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재현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흑백으로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덕분에 팀 버튼 감독님은 처음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했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좀 정보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에드 우드란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팀 버튼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볼게요. 피위의 데모, 이게 첫 작품이죠. 그 다음에 비틀주스. 이걸로 할리우드에 팀 버튼의 색깔이 먹힌다는 걸 증명했어요. 근데 배트맨 시리즈의 연이은 흥행 대박으로 비평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입지를 다졌죠. 그 다음에 가위손 크리스마스의 악몽으로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세계관을 마음껏 펼쳐나갔습니다. 이쯤에서 그는 판타지적 세계관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밀어붙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숨을 고르죠.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해주었던 과거를 돌아봤던 거예요. 팀 버튼 감독님은.
자신이 어렸을 적 즐겨보았던 B급 호러 무비를 떠올렸던 거죠. 대중은 에드우드를 한물간 최악의 호러 감독이라고 비아냥거렸겠지만 팀 버튼에게 에드우드는 아마도 최고의 감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드우드를 팀 버튼만의 관점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은 팀 버튼 자신의 과거를 어루만지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모든 B급 영화 감독들에 대한 애정과 헌사일지도 모르겠어요. 에드우드란 영화는 정확히 쿠엔틴 타란티노의 B급 영화 감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도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60에서 80년대 헐리우드 영화들을 잊지 않았고 그 시절의 감성을 고스란히 자신의 모든 영화에 투영하고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팀 버튼의 단편 데뷔작 빈센트도 자신의 히어로인 빈센트 프라이스란 호러 배우에 대한 오마주이자 헌사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보통 B급 영화, B급 감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B급일까요? B급이면은 A급도 있어야 돼요. 근데 문화에 B급과 C급이 있나요? 어떤 문화는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급과 B급을 나누는 기준이란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한 것이라면 소수가 좋아하는 문화, 적은 자본으로 만들어낸 문화는 그럼 과연 열등한 것인가? 열등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애초부터 A급과 B급이라는 말 자체가 문화를 차별하는 비하적 단어라고 봅니다. 문화의 위기란 없습니다.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소중한 것이죠.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문제만 안 된다면 어떤 문화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A급 영화들은 박스 오피스의 상위권에 랭크된 영화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마블 히어로 무비,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A급 영화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급의 특징은 대중적인 만큼, 상업적인 만큼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공감할 만한 무난한 메시지에, 무난한 스토리에, 무난한 가치를 주장하고 퍼뜨립니다. 이런 A급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결국 A급이라 불리는 것만을 추종하고 재생산해냅니다. 만약 세상에 A급 문화만 있다면 그런 세상은 이내 천편일률적이 되고 말 거예요. 모든 영화가 아마 마블 히어로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든 애니메이션이 디즈니라고 상상해보세요. 저도 물론 마블이나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지루해서 어떻게 영화를 보나? 이런 그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필수적인 조건은 그래서 다양성입니다. 생태계나 자연도 필수적인 조건이 종의 다양성이죠. 민주주의도 필수적 요건이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배경,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어울려야 문화는 풍성해지죠.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란 반드시 창의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움이며 새로움은 오직 다양성 속에서만 싹틀 수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동성동본의 결혼이 금기시됐던 이유는 가족 간에 결혼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기도 하고 무엇보다 문화적이거나 유전자적 배경이 비슷해서 더 이상 새롭지 않기 때문이죠. 쿠엔틴 타란티노와 팀 버튼은 B급 감성, B급 영화들을 흡수한 영화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괴짜들이 지속적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영화계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취향은 어떠한가? 나는 대중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만약 창작자의 길을 걸으실 것이라면 반드시 A급 이외의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작자는 자기만의 색깔이 중요한데 A급에서는 자기 색깔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대중화됐고 이미 널리 퍼졌고 많은 이들이 이미 익숙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급 문화, 대중문화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B급, C급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모든 미디어 생태계가 그러죠. 음악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주류를 이루던 장르가 시들해지면 반드시 하위 비주류 장르로 대중의 시선과 취향이 돌아가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어버려요. 이러한 패턴은 무한 반복되죠.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음악, 영화, 드라마는 과거의 비주류였습니다. 마블 히어로가 언제부터 주류가 되었을까요? SF와 판타지 장르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주류는 아니었죠. 힙합이 언제부터 가요계의 주류가 되었나요? 우리는 모든 문화를 차별 없이 사랑해야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들은 B급 문화를 발굴하고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 인디 가수들, 무명 배우들, 무명 감독들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저도 물론 아이유나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음악만을 들어버리면 문화적 다양성이 파괴되겠죠. 팀버튼은 이러한 맥락에서 에드 우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단지 개인적 추억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만들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에드 우드 이후 팀버튼의 작품들이 모두 판타지임을 본다면 팀버튼에게 또 그의 팬들에게도 이 에드 우드란 작품은 중요한 작품임이 틀림없습니다. 팀버튼의 영화적 뿌리를 에드 우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가 왜 흑백인지 좀 밝혀야겠는데요. 물론 벨라 루고시를 연기하는데 흑백 화면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죠. 하지만 팀버튼적 영화 맥락에서 컬러 화면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버튼은 미장센에 각별히 신경 쓰는 스타일리스트예요. 그가 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판타지를 더욱 판타지스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위손, 배트맨,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 모든 것에서 그는 원색적인 색깔과 두드러진 조형미로 현실이 아닌 판타지 세계임을 관객에게 끊임없이 각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에드 우드가 왜 흑백인지는 자명해지죠. 그의 영화 중 유일하게 실제했던 현실 세계를 다루는 영화가 에드 우드입니다. 현실은 판타지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색깔도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죠. 이런 맥락에서 에드 우드는 흑백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의 색을 표현할 바에야 차라리 색을 빼버리자, 쓰지 말자, 이렇게 됐던 거죠. 실제 팀버튼이 이런 로직으로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그의 영화들을 순서대로 보아왔던 그의 영화적 맥락에서 이런 추리를 해낸 거예요. 영화로 영화를 말하게 하라. 제가 강조하는 내재적 비판이란 이런 겁니다. 팀버튼이 설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가 만든 영화들이 저의 이런 추론과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작가나 감독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영화적 맥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감독의 손을 떠나서 세상에 출시되는 순간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집니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팀버튼이라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이건 정신과 의사가 할 일이죠. 팀버튼이 만든 팀버튼 영화들의 어떤 맥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 평론가가 하는 주요 업무라고 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팀버튼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오직 그가 만든 영화들만이 중요해요. 오직 그가 만든 영화들만이 영화 비평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의 비평도 그래서 철저히 에드 우드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팀버튼이 궁금하신 분들은 팀버튼의 사생활을 다룬 신문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영화광들은 영화에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시네필이란 그런 거죠. 영화를 더 깊이 알기 위해 감독이나 배우들의 인터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네21을 구독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자체에서, 영화 내부에서 모든 해답을 찾는다고 봅니다. 소설을 좋아한다면 소설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소설 밖에서
해답을 찾을 순 없겠죠. 영화 이외의 모든 정보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오히려 영화 밖의 정보들이 현혹되기 시작하면 영화 자체에 소홀해질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시퀀스와 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에드워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할리우드 고전 호러 음악이 흘러나와요. 빰빰빰빰 이렇게 막 번개가 치며 번쩍번쩍거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어느 저택에 어떤 관이 열리면서 심각한 표정의 아저씨가 일어나서 관객들에게 사뭇 진지한 표정과 진지한 말투로 일장 연설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덧붙이죠. 에드워드의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 첫 인트로, 이 시퀀스, 이 영화는 대놓고 헐리우드 고전 영화로 흉내내고 있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옛 추억이 생각나서 아련할 것이고, 이런 걸 처음 경험해본 젊은이들은 신기한 경험이라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재소환한다는 것은 대중문화에 새로움을 안겨다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트로트가 가요계의 주류로 다시 재열풍을 일으킬지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트롯이란 장르가 조만간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만 해도 서태지와 아이돌로 대표되는 댄스, 아이돌, 힙합 음악을 듣고 자랐는데, 뭐 H.O.T, G.O.D 다 그렇죠. 우리 세대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한들 트로트를 듣겠냐, 이런 판단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세대나 트로트를 좋아하시지,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더 이상 트로트를 좋아할 세대는 남아있지 않겠다, 이렇게 추측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트로트 프로그램이 대세죠. 10대들도 트롯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트롯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장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과거를 되살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의 고전 호러 영화들을 지금의 미국 10대들이 즐긴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고전 호러 영화들은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할 것입니다. 문화의 힘이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터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문화와 문화가 충돌할 때 문화를 살리고 대중화하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해당 문화를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의 묘비들의 그 배우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비추면서 영화가 시작하죠. 물론 종이로 조악하게 만들어진 세트장인데 조악한 티가 나서 더 그 맛이 삽니다. 그 다음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밤, 더 캐주얼 컴퍼니라는 제목, 임시 중대라는 제목으로 연극 상영회를 해요. 조니 뎁, 즉 에드워드는 극장 밖을 서성이면서 평론가와 기자들을 기다립니다. 물론 아무도 오지 않죠. 극장 안에는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관객들은 서너 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어떤 관객은 자고 있고 어떤 이들은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연극을 하고 있는데, 배우들의 연기도 정면을 보고 대사책을 읽는 수준이에요. 와이어를 달고 배우가 어설프게 내려와서 대사를 치고 다시 삐걱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어쨌든 연극은 끝나고 모두 모인 술자리에서 누군가 신문을 들고 와요. 오지도 않은 평론가가 이들 연극에 대한 평론을 썼는데 배우 얼굴이 말상이라느니 거칠의 투성이라느니 혹평을 늘어놓습니다. 에드워드는 의상을 실감났다고 써주었다며 기뻐합니다. 이런 상황은 모든 무명 배우와 무명 감독들이 겪는 과정이겠죠? 이런 막막하고 답없는, 언제 뜰지도 모르는 시절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누구나 힘든 시절은 있기 마련인데 팀 버튼 감독님도 이 장면에 감정이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성공담이 아니에요. 에드워드는 끝내 무명으로 죽습니다. 결국 잘됐다, 결국 대박을 쳤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아마 99%의 감독들이 겪는 현실이 에드워드 같지 않을까. 소설가가 언제 될까요? 어젯밤에 소설을 쓴 사람이 소설가입니다. 웹툰 작가는 언제 될까요?
어제 웹툰을 그렸다면 이미 웹툰 작가죠. 바꿔 말하면 어제도 오늘도 영화를 찍고 있다면 당신은 영화 감독입니다. 감독이 되는 기준은 데뷔나 대박이 아니에요. 그 작업을 꾸준히 밀어붙이며 소신껏 하고 있느냐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아까 연기를 맡겼던 배우 그 애인과 침대에 누워서 에드워드 감독은 말하죠. 오선 웰스는 26살에 시민 K를 만들었어. 난 벌써 30이야. 에드, 당신은 젊어. 노력하면 언젠간 빛을 보게 될 거야. 평생 이렇게 살게 될까봐 두려워. 이런 조바심이 창작자라면 누구나 있죠. 현재 저는 38살이고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평생 알바만 하며 살까봐 두려워서였어요. 언제까지 죽어있는 삶을 억지로 살아낼 순 없다.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거, 의미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유튜버로, 크리에이터로, 창작자로서의 발을 내딛었어요. 우리나라만큼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한 나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국가에서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고 복지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은 각계 전투해서 자기 삶은 자기가 어떻게든 벌어 살려야 하죠. 저 역시 생계의 지긋지긋함을 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오늘도 걷고 있어요. 100명이 도전하면 1명이 성공하고 99명은 중도 하차하거나 실패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헬조선이죠. 38살이면 누가 봐도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8만 되어도 제 마음은 조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을 먹고 보니 어차피 망한 인생, 얼마나 더 망하나 두고 보자, 이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체념과 우울과 될 대로 되라는 심정과 희망과 꿈을 안고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준비를 합니다. 내 심정이 어찌됐든 내 몸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에드워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우직하게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1978년 알코올 중독으로 무일푼으로 심장병으로 죽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실패자였어요. 실제로 그의 사후 2년 뒤 사상 최악의 감독으로 뽑혔죠. 그런데 그런 그마저 팀 버튼이 영화로 만들어 되살렸고 현재 많은 이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그의 멈추지 않는 열정을 뒤늦게나마 많은 이들이 알아본 거겠죠. 제가 말버릇처럼 10년은 유튜브 할 거다. 10년은 이거 할 거다. 될 때까지 해볼 거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친구가 만약 10년 후에도 안 되면 어쩔 건데? 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러면 또 10년을 지속할 거라고 답을 해줬어요. 중요한 건 당장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창작자이면 실패하더라도 성공한 거죠. 지금 내가 영화를 즐기고 있고 영화를 내 나름의 기준으로 평론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거예요. 꾸준히만 한다면,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라는 영화를 모든 창작자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성공해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실패하잖아요. 실패해도 의지를 갖고 꾸준히 했던 어떤 일을 보라고, 실패할 줄 알면서도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이는 성공할 줄 알면서 열심히 하는 이보다 더욱 위대합니다.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는데. 그래서 에드워드는 어느 날 필름 창고에 가서 아주 짧은 컷으로 이루어진 필름 뭉치를 발견해요. 소떼가 달려가거나 군인들이 대포를 준비하거나 문어가 꿈틀거리는 영상이에요. 이 필름들을 창고에 처박아 두고 다시 안 꺼내본다는 말을 듣자 에드워드는 아까워라 라고 말하면서 두 눈을 깜빡거립니다. 반짝거립니다. 이 필름만 있으면 영화 한 편은 문제 없겠어요. 의문의 폭발로 영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 불멸의 폭발로 버팔로가 놀랬죠. 군대가 사건을 해결하러
출동하게 돼요. 해저 클라이맥스 장면에 써먹을 거예요. 문어를. 이 시절은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시절이 아니라서 카메라 한 달 장만해서 필름으로 찍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을 거죠. 에드워드는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버려지는 필름조차도 소중히 쓰려고 했던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건 핑계죠. Just do it. 나이키의 명언처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좋아한다면 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삼류 영화 제작사를 찾아가요. 여기 사장은 선정적인 영화를 만들어 돈을 벌어먹는 속물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변태적인 걸 좋아하지. 판권을 살 것도 없어 새로 쓰면 되니까. 대본이 있나요? 아니, 하지만 포스터는 있지. 툴사에서 9주에 개봉할 거야. 더 찾을 것도 없습니다. 전 극본도 쓰고 감독도 합니다. 재능도 있고 연극 연출도 했는데 사실적인 호평도 받았어요. 그 정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 어떻게든 감독을 맡기 위해 에드워드는 자신이 여장하는 취미가 있다는 걸 밝혀요. 영화 내용이 성전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자기가 적격이라고 어필한 거죠. 그러자 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감독은 필요 없어. 난 돈 벌릴 영화를 나흘 만에 찍어줄 경험자가 필요한 거야. 중요한 건 그거니까.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면접 보러 다니던 몇 년 전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수천 개의 회사에 지원했고 자소서를 수백 개를 썼습니다. 수십 곳의 면접을 보러 다녔고요. 거의 한 2, 3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마케터, 디자이너, 영업 편집자 뭐 웬만한 곳은 다 넣어봤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과 늘 면접을 받고 저는 집에 있을 때에도 늘 면접관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를 항상 의식하게 됐고 어떻게든 자기를 보기 좋게 꾸미고 과장되게 나를 잘 보이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몇몇 회사에서 운 좋게 일도 해보았지만 짧으면 하루, 길어도 일주일 만에 일을 못해가지고 잘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나는 직장인 체질이 아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몸으로 한참을 고생해야 겨우 깨닫습니다. 에드워드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인데 돈이 없어서 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현실이 짜증나고 원망스러웠을까요? 특히 영화 감독은 자본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술 기운을 빌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달래야 했던 것이죠. 에드워드는 대낮에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걷습니다. 우연히 관에 자신이 죽을 관을 보려고 누워있던 벨라 루고시라는 배우를 만나요. 이 루고시 할아버지는 드라큘라 역할로 당대에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에드워드는 루고시의 열혈 팬이라고 자신을 어필하죠. 에드워드는 자신의 차로 루고시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루고시는 4년째 영화일이 끊겼고 요샌 괴물 곤충이 인기라고 말해요. 에드워드는 옛날 게 더 무서웠다고, 고성과 보름달이 나왔다고 말하죠. 루고시도 장단을 맞춰서 그래, 그 시절엔 신비로움이 있었고 시적이었지. 여자들은 전통적 괴물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순수한 공포는 무섭지만 매력적이야.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의 무의식 때문일 거라고, 출산의 고통과 피가 있으니까 말이죠. 루고시는 여자를 유혹하고 싶으면 드라큘라를 보러 가라고 조언해줍니다. 이런 대사들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공포영화에도 유행이 있고 유행이 지나가버린 안타까움, 그리고 나름의 공포영화에 대한 철학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만의 철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는 루고시를 잘 천불에 출연시킨다는 조건으로 아까 퇴짜 맞았던 그 영화 제작사 사장 와이스를 찾아가 영화 감독직을 결국 따내요. 조건은 3일 안에 대본을 써야 하고
일주일 동안 촬영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림으로 만드는 자리마저도 에드워드는 간절했던 겁니다.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것도 없이 당장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돼. 에드워드는 영화판에 뛰어들어서 일단 저질 영화라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드워드는 영화 출연자들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주변 지인들로 채웁니다. 로고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자친구도 배우로 하고, 영화 내용은 성전환자들을 다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는 영화 대본을 여자친구에게 설명하다가 자신이 여성 옷을 입는 게 취미라는 걸 밝혀요. 여자친구는 당황하겠죠? 화를 냅니다. 부끄럽지도 않냐고 묻죠. 여자친구는 그럼에도 영화에 출연하기로 해요. 에드워드는 감독임에도 여자 옷을 입고 당당히 영화 촬영을 하는데요. 에드워드의 친구 중 어떤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에드워드나 그 친구나 주류가 아닌 비주류 성소수자인 셈이죠. 팀 버튼은 특히 이런 소수자와 약자에게 관심이 깊은 감독이에요. 그의 모든 영화의 주인공들은 소수자와 약자로 상징이 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투영한 주인공들인 셈이죠. 약자만이 약자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파본 사람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죠. 저 역시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이유 없이 반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 녀석이 수시로 힘자랑을 많이 했는데 남중이었어요.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제 의자를 걷어차고 교복에 침을 뱉고 그냥 걔의 일상은 저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저는 당시 수업도 얼마나 길어요. 7교시, 8교시, 야자까지 하고. 매 순간이 지옥 같았죠. 그때 당시 제 얼굴 보면 되게 진짜 얼굴이 초췌해요. 거의 당장 죽을 것 같은 얼굴. 왕따나 구타는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유독 자주 갔는데 그 아이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날 울면서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누가 괴롭힌다고 말하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팀 버튼의 모든 영화들의 그 주인공들에게 그토록 공감이 되고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영화가 소수자와 약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소수자와 약자를 주인공으로 할 겁니다. 저의 진심이 항상 소수자와 약자들을 향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팀 버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팀 버튼의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영화 얘기를 계속하면 에드워드는 야외에서도 촬영을 하는데 시간도 없고 필름값도 아껴야 돼가지고 재촬영은 안 하고 모든 장면을 한 번씩만 찍어요. 3일 안에 영화 한 편을 찍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외에서 촬영하다가 경찰이 보이면 허가증이 없어가지고 잽싸게 튀면서 촬영합니다. 에드워드는 결국 글렌 혹은 글렌다의 촬영을 마쳤어요. 대형 영화사 사장에게 자신의 필름을 들고 면접을 보러 가죠. 어떻게든 어필해가지고 메이저 영화사에서 영화를 찍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필름을 본 영화사 관계자들은 이게 영화냐고 어리둥절해합니다. 사장은 빌리 웰만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라며 웃어 넘겨요. 에드워드의 영화는 당시에 이처럼 모든 이들의 비웃음을 샀던 거죠. 그리고 에드워드는 어느 날 레슬링 경기를 보다가 덩치 큰 토르라는 이름의 레슬러를 보고 자신의 영화에 출연시키면 좋겠다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레슬러도 자신의 영화에 끌어들여요. 그리고 한편 로고시는 마약을 너무 해서 쓰러져요. 한밤중에 로고시의 집에 가서 그를 일으키죠, 에드워드가. 그리고 에드워드는 아톰의 신부라는 차기작을 찍기 위해 자선 행사를 벌였지만 한 사람도 이 영화에 후원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좌절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에 돈이 많아 보이는 아가씨를 발견하고 접근해요. 어떻게든 후원을 받아보려는 건데요. 영화 만드는데 한 6만 불 정도 든다고 하자 그녀는
그 정도면 저렴하네요 라고 말해요. 에드워드는 자신의 대본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제안하죠. 그녀는 자신을 자넷 로톤 역으로, 즉 주연으로 시켜달라고 조릅니다. 에드워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완벽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승낙해버려요.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는 자신의 주연을 그 여자가 뺏어갔다며 온갖 접시를 던지며 화냅니다. 이해심 많은 여자친구는 그럼에도 조연으로 이 영화에 출연하기로 합니다. 영화 촬영장에서 에드워드는 대본을 실시간으로 입으로 말해주면서 배우들이 즉흥적으로 연기하게끔 지도해줘요. 물론 재촬영도 없어요. 대본도 제대로 없는 거죠. 아까 그 큰 키의 레슬러 토르도 연기 경험 한 번 없지만 즉흥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심지어 문을 나가다가 문에 부딪혀가지고 세트장이 흔들렸는데 재촬영을 안 해요. 스태프들이 재촬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로버는 늘 그런 일로 시달릴 거라며 넘어갑니다. 그리고 촬영 도중에 수표가 묻어났다고 돈을 달라고 누가 찾아와요. 에드워드는 아까 그 돈 많은 아가씨에게 달려가서 지금 당장 돈을 주셔야겠어요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아가씨는 300불을 아까 줬다고 말하고 에드워드는 6만 불을 지금 달라고 말합니다. 아가씨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300불이 내 전 재산이었다고 말을 해요. 오해였죠. 이것 때문에 촬영장에서 쫓겨났어요. 영화를 못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이 영화의 제작비를 벌기 위해 자선 행사를 두 번째로 엽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망하고 말죠. 그리고 어떤 정육점에 가가지고 맥코이라는 사장을 붙들고 에드워드는 투자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장 아저씨는 두 가지 조건을 에드워드에게 제안하죠. 하나는 원래 기존의 엔딩이 아닌 마지막 장면을 거대한 폭발로 끝내달라는 것이고 자기 취향을 강조한 거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둔하지만 착한 아들을 주연으로 해달라. 에드워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고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받아내요. 그래서 영화를 재촬영에 들어갑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문어 인형을 얻기 위해서 에드워드는 스태프들과 함께 밤을 틈타 몰래 영화 소품실에 들어가요. 거기서 거대한 문어 인형을 훔쳐오죠. 한밤중에 문어 인형을 붙들고 루고 씨는 자신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연기합니다. 영화 촬영을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 에드워드는 여자 복장을 입고 춤을 춰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여자친구는 당신들은 모두 미쳤어. 이런 쓰레기를 만드느라 인생을 낭비하다니. 이 영화는 형편없어. 이렇게 외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에드워드는 여자친구를 쫓아가지만 여자친구는 에드 이제 끝이야. 난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이런 생활에 신물나. 영화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난 이제 갈 거야. 라고 말하고 퇴장해버려요. 이 모든 사건들 여기까지만 봐도 왜 에드워드의 영화가 그토록 졸작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돈을 빌려 영화를 완성시키려다 보니까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레슬러 데려오고 남자 주인공 시키고 여자 주인공 시키고 소품이 없어서 소품을 훔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영화를 재촬영 없이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와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선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겠죠. 예술가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자신을 먹여 살릴 돈도 없어가지고 꿈을 포기하고 맙니다. 모든 건 돈 문제 때문인데 저도 이 지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와요. 우리나라에도 무명의 소설가, 싱어송라이터, 배우, 웹툰 작가가 많겠죠. 경쟁률이 너무 극심해서 그중 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소설가만 해도 가까스로 등단을 했다 하더라도 운이 좋아서 원고 청탁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대요. 소설만으로는 생계가 안 돼가지고 투잡 뛰는 소설가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난한 예술가들을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창작자를 위한 수당이랄까? 최소한도의 정부 지원이 있어야 예술가들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고 씨는 마약에 취해서 에드워드를 불러요. 루고 씨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루고 씨는 권총을 들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아내는 도망갔고
정부에서 실직 수당을 끊는다고 그게 없으면 집세도 못 낸다고 한탄합니다. 에디 난 폐물이야. 살아갈 이유가 없어. 오늘 밤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루고시는 일어나서 에디 우리 같이 죽자. 총을 겨눠요. 저 세상에 가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에드워드는 가까스로 루고시를 말려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그를 입원시킵니다. 기자들이 루고시를 기사화하려고 사진을 찍고 몰려들자 에드워드는 그들을 쫓아내요. 벨라 루고시는 그런 에드워드를 의아하게 보며 왜 저들을 쫓아내지? 오랜만에 언론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말해요. 저들은 기생충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루고시는 유명해서 나쁠 건 없어. 뉴욕에서 온 사람은 날 일면에 실어준댔어. 라고 말하죠. 유명 인사 중 처음으로 갱생시기에 들어온 사람이래. 에드워드는 병원에서 우연히 캐시란 아가씨를 만나는데 서로 눈이 맞아서 놀이동산에서 데이트하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캐시에게 자신은 여자 옷을 즐겨 입는다고 커밍아웃을 해요. 자기는 여자 팬티, 브라자, 구두 같은 걸 취미로 입는다고 하죠. 캐시는 순간 표정이 굳어서 어두워집니다. 에드워드는 나중에 이런 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말하죠. 캡시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럼 여자랑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러자 에드워드는 아니요, 섹스야 좋아하죠. 캐시는 좋아요. 둘이 방긋 웃죠. 이렇게 에드워드를 받아들여주는 캐시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입원한 루고시에게 의료보험이 없다는 걸 발견한 의사는 모시고 나가라고 에드워드에게 말합니다. 에드워드는 루고시에 가서 말하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 나았다고 퇴원하래요. 정말 나은 것 같지 않은데 혈색도 좋은데요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루고시를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나오는 길에 루고시는 말합니다. 영화를 찍고 싶어. 언제 찍을 수 있지? soon, very soon 이라고 답하죠. 에드워드는 카메라 한 대를 루고시 집 앞에 세우고 촬영을 해요. 음향 기사는 없나? 네, 보조 촬영이거든요. 중요 장면은 나중에 촬영할 거예요. 어떤 장면이지? 당신은 아주 중요한 존경받는 인사예요. 집을 급히 떠나고 있어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러 가는 거예요. 바쁘지 않으면 어떨까? 천천히 내려서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찬미한다면, 피어나는 꽃송이의 향기를 맡는다면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 촬영하죠. That's great. That is great.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루고시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합니다. 아톰의 신부가 괴물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시사회를 열었는데 관객들은 야유하고 온갖 것들을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영화가 얼마나 최악이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 심지어 영화는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영화를 보지도 않고 관객들은 그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에드워드와 배우 일행은 시사회에 참석했다가 화가 난 관객들에게 쫓겨서 택시를 타고 달아납니다. 벨라 루고시는 죽고 말아요. 루고시의 마지막 필름을 들고 에드워드는 영화 촬영 비용을 구하러 비버리 힐즈의 침례교회와 흥정하러 찾아갑니다. 이 교회는 종교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흥행 수입이 필요했던 거예요. 에드워드는 자기가 만들 영화가 루고시 유작이라고 홍보하면서 수익이 짭짤할 거라고 설득하고 계약은 성사됩니다. 죽은 루고시의 배역을 찾던 중 우연히 여자친구 캐시의 지압사가 루고시와 닮아서 그를 채용하죠. 그리고 침례교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에드워드와 배우들은 침례를 물속에서 받습니다. 에드워드가 영화를 만드는 내내 침례교 관계자들은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요. 신성한 무덤을 파헤치는 건 신성모독적인 행위다. 제목이 너무 선동적이다. 외계인의 구번 계획으로 바꾸면 어떠냐. 촬영장에서 배우가 말을 너무 멍청하게 한다고 대사를 없애버리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종이 비석이 넘어갔다고 누가 봐도 가짜티가 풀풀 난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경찰이 도착한 건 아신데 지금은 밤이잖소 이렇게 묻기도 해요. 열받은 에드워드는 자신의 외딴 공간으로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여장을 하고 나옵니다. 이를 본 침례 교인들은 그런 모습으로는 안 돼요.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죠. 에드워드는 울먹이며 끝이야, 더는 못 참아 하며 촬영장을 나가버립니다. 에드워드가 간 곳은 바예요. 술바인데 한 구석에 앉아있는 시민 케인의 감독 오선 웰스를 발견합니다. 에드워드는 오선 웰스에게 조심스레 다가가죠. 전 영화 제작을 하는 후배이며 열렬한 팬입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선 웰스라고 하고. 전 에드워드 우드입니다. 무슨 작품을 하고 계시나요? 돈키호테를 하다 제작비가 떨어졌어요. 이럴 수가. 제 처지와 똑같군요. 항상 돈이 말썽이죠. 누가 허풍쟁이이고 누가 진짜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전부 쓸데없는 참견을 하죠. 제 제작자는 제 영화를 잘라버리기까지 한답니다. 그럴 땐 정말 열받죠. 자기 친구들을 출연시켜달라고 하고요. 누가 아니래요. 유니버셜에서 스릴러를 하나 하기로 했는데 찰턴 헤스턴에게 멕시칸 역을 맡기라는 겁니다. 웰스씨, 그래도 해야 하나요? 좋은 작품이라면 해야죠. 내가 소신대로 만들었던 작품이 뭔지 알고 있어? 시민 케인이요. 영화사에선 싫어했지만 한 장면도 건드리지 못했죠. 소신이 있다면 싸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남의 꿈을 만드는데 인생을 낭비합니까? 감사합니다, 오선. 이 대사 등 모든 감독들에게 팀버튼 자신에게 오선 웰스가 건네는 말이었죠. 이에 감동받고 용기 얻은 에드워드는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가 촬영을 재개합니다. 영화는 내 방식대로 만들 겁니다. 예술가의 소신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만드는 건데요. 입 닥치고 내 말대로 하면 돈을 억수로 벌 수 있어요. 배우들 자기 위치로 영화를 끝냅시다. 이렇게 영화를 완성하고 시사회를 엽니다. 이번에는 관객들이 화를 내지 않아요. 에드워드는 영화를 보면서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이 작품으로 난 길이 기억될 거야. 비가 내리는 와중에 에드워드는 캐시와 밖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야.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차뚜껑이 안 덮이잖아요. 4시간만 가면 되는데 뭐 가다 보면 끝일 거야. 모퉁이를 돌자마자 끝일지도 몰라. 가자. 이렇게 영화가 끝나요. 그리고 영화에 출연했던 실제 인물들의 후일담이 자막으로 나옵니다. 이걸 읽어드릴게요. 에드워드는 할리우드에서 고군분투했으나 성공하진 못했다. 점차 알코올에 빠지고 괴물, 누드 영화를 만들다가 1978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년 후 에드는 사상 최악의 감독으로 선정되었으며 신세대의 곽광을 받게 된다. 캐시 우드는 에드와 결혼하여 20년간 동고동락을 함께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캐시는 재혼하지 않았다. 벨라 루고시는 무덤에서 살아오진 못했으나 출연했던 103편의 영화로 다시 유명해졌다. 오늘 그의 영화는 칼로프보다 매출에서 앞서 있다. 버니는 결코 성전환을 하지 못했으며 현재 뉴저지에서 살고 있다. 돌로레스 플러는 작곡가로 성공했다. 그녀가 작곡한 것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인 훌라춤을 추어야와 조개를 까요가 있다. 토오로 존스는 B급 영화에 자주 출연하다가 유명한 할로윈 마스크로 명성을 쌓았다. 그는 1971년 사망했다. 뱀피라는 연예계를 은퇴하고 액세서리 장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났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그 인생이고 이름인데 아련해집니다. 에드워드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들이죠. 에드워드는 영화 내내 한 번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요.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99%이고 성공이 1%라면 우리는 99%의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웃으면서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체념이야말로 포기야말로 인생의 금기어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꿈이 있다면 당장 그 꿈을 살아내면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가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우리가 후회한다면 어떤 도전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도전 자체도 안 해보고 망설이다가 도망갔을 경우가 아닐까. 그럴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패는 그 자체로 최선을 다했기에 스스로에게 떳떳할 것입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